안녕하세요. 김기사의 전기 내비게이션의 김명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기는 과정과 분산형 전원 장치,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변전소로 가기 위해서는 송전선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송전선로 하면은 송전탑이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기도 하지요. 이번 시간에서는 송전에 대한 이야기와 송전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강 송전이라는 것과 송전탑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전이라는 단어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변전소까지 보내는 과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기를 생산하는 건 발전소이죠. 그런데 발전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장소, 집이 되었던, 가게가 되었던, 공장이 되었던 이런 곳까지 전기를 보내는 과정에서의 꼭 필요한 과정이 송전입니다. 근데 이 송전을 통해서 오는 전기는 바로 우리한테 받는 게 아니라 이곳 변전소까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송전이라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높은 전압을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전기가 뭐 220V 아니면 삼상 380V 이런 기준이 아니라 최소한도 154,000V 아니면은 345,000V 이렇게 굉장히 높은 전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 자체, 그 전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보내게 되면은 이렇게 전류가 많은 양이 흐르게 되면 열이 많이 생기잖아. 그 열로 인한 손실로 전력이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고자 그 전선을 매우 굵게 한다는 건 달리 말하면 허용 전류를 굉장히 높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거나 전압을 매우 높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두 가지 방법 중에 전선을 매우 굵게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선 자체의 굵기를 막연하게 크게 하면은 그 전선에 들어가는 구리 같은 도체의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이로 인해 전선값이 비싸지는 것도 있지만 그 무게로 인해서 그걸 지지할 만한 구조물, 즉 철턱 같은 것도 더 견고하고 튼튼하고 그리고 더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즉 경제적으로 타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전압을 매우 높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송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송전에서 쓰이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공친전압. 이 공친전압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 이론 강의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송전에서도 사용하는 것으로서 선간전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상과 상 사이의 전압. 그런데 이 해당 송배전선로를 대표하는 선간전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6kV, 즉 66,000V가 되겠죠. 그리고 154라고 보통 불러는 154kV, 154,000V, 그리고 345kV, 그리고 요즘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765kV,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친전압과는 다르게 최고전압이라는 것이 있는데, 해당 송배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최고의 선간전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간전압은 공친전압이라 하고 최고의 선간전압은 최고전압이다. 그리고 전력계통이라는 용어도 이제 송전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전기의 품질을 위해 전기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 이렇게 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건데, 전력계통 같은 경우는 그 전력계통도라고 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 우리나라 고속도로 노선도, 지하철 노선도 이런 걸 통해서 대략적으로 고속도로가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지하철이 어디로 이렇게 가는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전력계통도라는 것도 이 송전선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배전선로까지지만은 이제 크게 송전선로 같은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지도상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전기를 원활하게 흐르게 하고 이제 그리고 품질을 위해서 전기를 통제하고 관리하기에, 즉 전선이 어디로 어떻게 지나간다, 송전선로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데 여기에 전압은 몇 볼트짜리다, 뭐 이런 것 같은 것을 표기하고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 전력계통을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CSR, 강심 알루미늄 연선,
이거는 이제 앞서 저희 도체 쪽의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나왔지만은 사실상 이게 이제 송배전선로의 가장 중요한 전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송전선로에서는 ACSR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전선하면은 그 비닐로 된 껍데기, 즉 피복이 있잖아요. 근데 이 ACSR은 피복이 따로 없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나전선이라 그러죠. 벗을 나자를 써서 피복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구리 전선이 아니라 알루미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로는 먼저 이 구리 자체가 굉장히 그 질량이 많이 나갑니다. 같은 이 길이의 전선을 사용하더라도 구리가 훨씬 묵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구리로 만들어진 동전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캔, 이렇게 비교하면 당연히 알루미늄 캔이 훨씬 가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가볍다는 점. 이 전선이 가볍다는 거는 그 철탑 같은 구조물을 만들 때 좀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알루미늄이 구리보다 또 가격이 좀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이 송전선로는 뭐 한 1, 2m 쓰고 마는 그냥 그런 전선이 아니라 뭐 수십 킬로 가기도 하고, 그게 또 한 선만 가는 게 아니라 뭐 수가닥, 한 10가닥이 넘는 가닥이 이렇게 가기도 하기 때문에 전선에 드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비싼 구리보다는 좀 저렴한 알루미늄, 가격 차이는 뭐 알루미늄이 100원이다 그러면은 구리가 한 400원 좀 넘는 그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비용도 훨씬 절약되고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알루미늄 사용합니다. 단점이 굳이 있다면은 이제 그 고유 저항값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구리에 비해서 약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것은 좀 있다는 점. 예, 그리고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연선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개의 선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돼 있어서 가운데 쪽에는 이제 그 강심, 이게 철로 된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축을 잡아주는 그렇게 있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알루미늄 연선들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왜 연선을 사용하냐 그러면은 그 교류 전기가 흐를 때 표피 효과, 즉 이 표면으로 흐르는 표피 효과 때문에 연선으로 하기면은 같은 이런 어떤 단면적을 갖더라도 더 많은 전류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선을 사용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전기줄 같이 보이지만은 이 전선의 단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154 kV 같은 경우는 330 스퀘어. 이게 이제 이론만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와닿지는 않겠지만은 실무에서 이렇게 전기 공사를 하신 분들한테 330 스퀘어라 그러면 굉장히 굵은 전선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마 제 얼굴보다도 더 굵은 그런 전선의 단면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345 kV, 765 kV 같은 경우는 무려 480 스퀘어까지나 쓰게 됩니다. 이렇게 굵은 전선으로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말 그대로 엄청나게 높은 전력량을 한 번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높은 전압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압이 낮게 되면 더 큰 굵은 전선을 사용해야 되죠. 이렇게 충분히 높은 전압에서도 이렇게 굵은 전선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송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 개통로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알아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송전 전압 같은 경우는 66, 154, 345, 765, 여기 단위는 모두 킬로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66,000V, 154,000V, 345,000V, 765,000V인데요. 실제로 이 66은 지금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송전 전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뭐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154, 345, 765입니다. 이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1545,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우리나라에서 표준적인 송전 전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345입니다. 그리고 765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전력을 보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깔려 있지는 않다. 다만 그 국가에서는 계속 이것을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 154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이 철탑이 있다 그러면은 보낼 수 있는 전력량이 약 240 메가와트입니다. 킬로와트도 아니고 240 메가와트. 그리고 345 같은 경우에는 900 메가와트. 전압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전력을 보낼 수 있죠. 근데 765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약 2배 정도 올라가게 되는데 보낼 수 있는 전력이 무려 4200 메가와트.
달리 말하면 4.2 기가와트랑 똑같죠. 그러니까 전압을 뭐 배로 올린다고 해서 단순히 이렇게 그 전력을 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굉장히 이 올라가는 배율 차이가 큽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765 같은 경우는 그 154에 비해서 무려 18배 더 많이 보낼 수 있고 345에 비해서도 5배가 좀 안 되지만 약 5배 이렇게 더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송전솔로의 전압을 높이는 건 그만큼 이걸 이제 설비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런데 이제 막연하게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거기에 맞는 이 ACSR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더 큰 철탑도 만들어야 되고 가장 큰 거는 이제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도 이 765를 지을 때 이제 그 경상남도 밀양 같은 데에서 굉장히 많은 이 시민단체와 현지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고 해서 쉽게 이렇게 놓이기 어려운 것도 있는데 뭐 그냥 송전탑만 봐도 이제 일반인들은 혐오감을 많이 느끼는데 거기다가 굉장히 높은 76만 5천 볼트의 송전탑이 지나간다 그러면은 그걸 그렇게 이제 반길 사람은 거의 없죠. 이 전력을 보내는 양에 있어서는 765를 많이 이렇게 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은 이런 또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쉽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해당되는 이제 최고 전압 같은 경우는 66 같은 경우는 69, 154는 170, 그리고 345는 362, 그리고 765는 800kV가 최고 전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친 전압은 성간 전압, 최고 전압은 최고의 성간 전압.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전력 개통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송전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여기 이렇게 붉은 선으로 지나가는 선이 765입니다. 이 765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여기저기 가지 않고 일부 지역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표준 송전인 345, 이 녹색으로 가는 거 이렇게 쭉쭉 가는 게 바로 345로서 이제 우리나라 고속도로 같이 이제 굵직굵직한데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154 같은 경우에는 이 지도엔 따로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선 표기 안 됐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이 가지처럼 여기저기로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다 일일이 표기를 하게 되면은 이 지도가 굉장히 난잡해져서 여기에서는 생략이 돼 있지만은 실제 이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전력 개통도에는 당연히 154에 대한 그 전력 개통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금 외따로 있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송전선로를 교류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직류로 보냅니다. 이를 가리켜 이제 초고압 직류 송전이라고 하는 HVDC라는 것을 사용하거든요. 육지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해남 그리고 진도와 이 제주도 사이를 연결합니다. 직류 180kV를 통해서 해남과 제주 사이를 연결을 했다가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250kV로 그 제주도와 진도 사이를 또 한 번 연결해서 양방향으로 송전이 가능하고 이들의 특징은 직류이다. 자, 직류 송전을 왜 할까요? 이 직류 송전의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전력 손실이 적습니다. 그 교류의 특성상 리액턴스나 커패시턴스로 인해서 무효 전력이 발생하고 이러는데 이 직류 송전 같은 경우 전력 손실이 굉장히 좋고 또 주파수 같은 거 변환도 좋긴 하는데 이게 이제 단점이 있다면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CS라고 써 있는 것이 결국에는 전력 변환서입니다. 그러니까 교류로 온 전기를 직류로 바꿔주고 직류로 이렇게 송전한 것을 다시 또 교류로 바꿔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하는 그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건설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이것은 우리나라 국토랑은 좀 안 맞게 이제 장거리 송전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육지와 제주도 사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은 이 직류 송전을 하기에는 그렇게 또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우리나라도 이런 기술력이 있다 보여주기 위해서 육지와 제주도 사이에 따로 이렇게 철탑을 둘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놨지만은 실제로는 뭐 대륙간에 이렇게 이 연결을 할 때 뭐 이 시베리아 같이 넓은 대륙간에 아니면 미국 같은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직류 송전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웃 나라와 전기를 이렇게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한다면은 쓸 수는 있을지언정 국내에서는 그렇게 쓰는 게 이 어떤 건설 단가나 이런 경제성을 따지면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다. 다만 이렇게 쓰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우리나라에 또 외따로 있는 섬인 뭐 울릉도, 독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쪽에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자가 발전소 같은 것을 두고 태양광 발전소 같은 걸 두면서
이렇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발전을 해서 전기를 공급하고 육지에서 따로 가는 송전선로는 없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발전소를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PP라는 건 양수 발전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MP 뉴클리어 딱 느낌이 나죠. 핵 즉 원자력 발전 얘기하고 TP라고 하는 것은 화력 발전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는 CC 같은 경우는 복합 화력 발전소로 해서 뭐 가스를 사용하기도 하고 석유, 석탄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송전선로의 분포는 이 전기를 결국 많이 쓰는 곳에 그만큼 전기를 많이 갖다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 그리고 큰 그 중화공업단지가 많은 남동임에 이런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산간 지역 같은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송전선로가 적게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전력량과 송전선로의 밀도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송전탑, 철탑의 구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전탑은 그냥 이 철탑에 전선만 이렇게 쓱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구조물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애자가 있습니다. 이 애자라는 거는 송전탑에 보면은 이제 이게 사기 재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자기의 재질 같은 걸로 이렇게 전선을 직접 이렇게 철탑에 닿으면 당연히 철탑으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이 애자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지지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선을 송전탑에 지지하기 위해 이용하는 기구고요. 이 애자가 하나만 달랑 있는 게 아니라 송전탑의 경우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154 같은 경우에는 약 10개 정도가 있고 345 같은 경우는 약 17개. 이게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765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4개에서 30개. 이 정도의 이제 애자가 이렇게 따다닥 붙어 있는데 이렇게 애자가 붙어 있다는 얘기를 바로 애자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154 같은 경우에는 애자가 이렇게 10개가 따다닥 붙어 있다. 애자련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철탑 이렇게 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여기에서 이제 전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송전선로와 가까이 있을수록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애자 같은 경우에도 이 가장 그 송전선로에 붙어 있는 게 전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그 반면에 가장 적게 받는 거는 이 철탑에 붙어 있는 이쪽에 있는 애자가 아니라 이로부터 약 30% 정도 떨어져 있는 즉 10개가 있다면 여기 한 세 번째 정도에 해당하는 애자가 가장 그 전압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당연하지만은 이 송전탑은 뾰족하기 때문에 이 벼락 같은 것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레기 같은 것을 달아야 되는데 단순히 피레기만 달면은 그러니까 피레침만 달게 되면은 송전탑은 보호가 되는데 송전선로는 보호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송전탑 꼭대기에는 피레침을 달지만은 여기에서 이렇게 또 송전선로를 변로하기 위해 가공지선이라는 걸 달게 됩니다. 예, 벼락으로 인해서 송전선로의 어떤 피해를 막고자 이렇게 설치하는 게 송전탑 꼭대기 이렇게 줄로 쭉 있고 송전탑은 송전탑 그 자체로 피레침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댐퍼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 댐퍼라는 것 같은 경우는 송전선로라는 것이 이제 한 가닥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닥이 이렇게 동시에 갑니다. 이를 복도체라고 하는데 여러 가닥이 이렇게 나란히 간다 하더라도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이러면 이렇게 서로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선이 더군다나 피복도 없는 선끼리 서로 부딪히게 되면 그게 이제 합선, 단락사고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엄청나게 큰 사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평행으로 가더라도 바람으로 인해서 붙지 않도록 간격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납으로 된 추로 되어 있는데 이를 댐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같이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오프셋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조물은 아니지만은 이 송전선로가 나란히도 가고 그런 게 이제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눈이 많이 내렸다가 이제 눈이 녹고 나면은 이렇게 눈의 무게로 이렇게다가 눈이 녹고 나면 탁 오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로 갔다 탁 뛰어오르는 걸 도약이라 그러거든요. 이 도약으로 인해서 또 상하 간의 충돌이 될 수가 있어요. 역시나 충돌이 되면은 합선, 단락사고가 일어나서 위험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거리를 떨어뜨리는 것, 이걸 오프셋이라고 합니다. 교류로 전기를 이렇게 흘려보내다 보니까 당연하지만 전선 자체에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인덕턴스, 커패시턴스 이런 게 있고 더군다나 이제 누설 컨덕턴스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계산하는 것, 그래서 나오는 수치를 가리켜 선로 정수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전기 기사나 산업 기사 같은 자격증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선로 정수를 계산하고 뭐 집중 분포 회로니 뭐니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격증을 공부하시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지만 여기서는 이런 개념이 있다, 이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송전선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뭐 선 한 가닥만 딱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닥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송전선로가 삼선식이 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예전에는 RST라고 그랬고 현전에서는 A, B, C 세 이게 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뭐 한국 전기 규정에 의해서 L1, L2, L3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세 가닥의 선이 이렇게 모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세 가닥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송전탑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되게 이제 양팔을 벌린 형태로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팔 하나에 세 가닥의 선이 지나간다 그러면 이걸 가리켜 하나의 회선,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회선, 이걸 가리켜 이제 이회선이라 그러거든요. 즉 회선이라는 거나 세 개의 상으로 구성된 전선로인 겁니다. 그래서 송전탑 하나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삼상이 두 개가 지나간다 그래서 삼상 6선식이 아니라 2회선으로 된 삼상 3선식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 하나에 또 선이 한 가닥만 가는 게 아니라 또 두 가닥이 갈 수도 있고 네 가닥이 갈 수도 있고 여섯 가닥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전선이 있는 걸 단도체라 그러면은 두 개 이상이면은 복수이기 때문에 복도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이런 그 상의 전선끼리 이렇게 나란히 가는데 바람이 불면은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 댐퍼를 설치한다 그랬죠. 여기서 보면 이제 스페이서 댐퍼라는 게 바로 그건데, 스페이스라는 건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즉 공간을 위해 댐퍼 이렇게 서로 잡아주는 것, 송전선 사이에 서로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간격을 주기 위한 건데, 여기 이제 이 스페이서 댐퍼를 딱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닥의 복도체가 지나가는 것, 이게 이제 1호사에서 사용되는 거고요. 네 가닥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3, 4, 5에서 사용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배의 조타키 같이 생긴 이게 6개의 동시에 도체를 보낼 수 있는 것으로서 이거는 765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 근처에 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송전선로에서도 전력을 많이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송전탑 같은 경우에 2회선 방식이 많이 있는데, 이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회선이 4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서울 근교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제가 이제 보고 찍은 건데, 이렇게 이제 회선이라는 것도 단순히 2회선만 있는 게 아니라 4회선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복도체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를 많이 보낼 수 있는 점도 있지만은, 코로나 인계 전압이 상승한다. 이건 인계 전압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해보겠지만, 그리고 또 인덕턴스가 감소되게 된다. 근데 인덕턴스가 또 감소된다는 거는 그 반대로 커패시턴스에 의한 어떤 그 정전 용량이 커지는 그런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굳이 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인덕턴스가 감소한다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종전 용량이 증가한다는 것이 이게 장점이 되기가 어렵다는 게 이제 페란티, 역전압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당연하지만 전선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허용 전류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보내는 전력량, 송전 연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 중공도체 등의 특수 전선이 필요하지 않는다. 이 중공도체라는 거는 그 도체가 이렇게 연선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가 그냥 텅텅 비어 있는 것, 중공, 가운데가 비어 있는,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당연하지만 표피 효과 때문에 이렇게 중공도체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복도체로 이렇게 2개가 됐든 6개가 됐든 이렇게 가운데 비어 있는 상태로 하게 되면은 굳이 중공도체 같은 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게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전 용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페란티 현상이 우려된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강풍이나 빙선으로 인한 전성의 진동, 도약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2개가 나란히 가니까 바람 같은 거에 의해서 부딪히거나 이럴 위험이 있다는 점, 물론 그걸 방지하고자 스페이스 댐퍼를 놓고 오프셋을 둔다는 점, 그리고 단락이 생긴다. 정말 이렇게 서로 부딪혔을 때 그러면은 이제 단락 사고로 인해 대전류가 흘러서 코로나 발생이 용이해진다. 그래서 송전선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알아두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로나라는 것. 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라는 것 자체도 절연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이렇게 전선이 지나가고 여기에 이제 따로 피복이 없는 나전선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본다고 해서 감전이 되지 않는 것은 이 공기 자체가 절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송전선로 근처에 가서 이제 손을 대기도 전에도 유도 전류로 인해서 사람이 감전이 될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안전거리, 즉 이격거리를 둔다면은 자신에게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흘러오지 않겠죠. 그게 바로 공기 자체에도 절연 자체가 있는데, 공기 절연 자체가 파괴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애자 같은 데 주변으로 불꽃이 이렇게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삐지직 하는 듣기 싫은 소리 같은 게 나는 이런 게 생깁니다. 그게 왜 생기냐면은 이제 그 전압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압보다 좀 더 높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그 코로나 인계 전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코로나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전압인데 이 인계 전압을 초과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인계 전압이라는 것이 구하는 공식이 이제 좀 복잡하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날씨가 이제 맑은 날, 그리고 전선이 매끈하고,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이 뭐 이러고, 그리고 또 이제 기압 같은 경우도 높고 이러면은 코로나 인계 전압이 높습니다. 코로나 인계 전압이 높다는 얘기는 그 코로나가 생기는 한계 전압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인이 되지만은 날씨가 그냥 뭐 비가 오거나 전선 상태가 안 좋거나 이렇게 되면 인계 전압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인계 전압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코로나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 그리고 송전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얼핏 보기에는 그냥 쭉 뻗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좀 포물선,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좀 처지게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금속재의 특징이 열을 받으면은 탱탱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좀 추운 날씨에서는 수축하게 돼갖고 어떤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여유를 두지 않고 탕탕하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날씨가 많이 덥거나 이러게 되면은 이 서로 잡아당기는 장력, 아니면 바람이 굉장히 세거나 이래도 역시나 이 장력으로 인해서 송전선로가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기 위해 이렇게 좀 처지게 만드는 것, 그걸 가르쳐 이제 이도라고 하게 됩니다. 뭐 다른 예지만은 우리가 이제 예전 철도 같은 경우는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그 내일과 내일 사이에 이음매를 이렇게 둔 이유가 열을 많이 받으면은 철로가 이제 팽창해서 서로 붙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지는데 딱 붙여 놓으면은 철로가 소위 그 날씨로 너무 덥게 되면 녹게 되어서 휘면은 열차가 지나가다 탈선 사고가 나기 때문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송전선로도 2도를 두어서 이렇게 좀 느슨하게 만든다. 이거 2도 계산하고 뭐 이 전선의 실제 길이 계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전기 자격증 공부할 때도 좀 자세히 나오니까 이런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교류 송전선로 특성상 저항 외에 그 리액턴스나 커패시턴스로 인해서 전력 손실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를 이제 최대한 맞춰주기 위해서 선로 정수를 평형으로 맞추기 위해서 연가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연가라는 건 어떤 이제 구조물이나 시설물이 아니라 이 송전선로의 상을 송전탑마다 해서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제 이게 무조건 이제 송전탑마다 보일 때마다 바꿔주는 게 아니라 전체 그 우리가 얘기하는 송전선로가 있으면 여기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이렇게 바꿔주는데, 뭐 여기에서 A상으로 나갔던 것이 그 3분의 1 지점이 왔으면은 여기에서 가운데 쪽으로 가게 하고, 또 3분의 1 지점이 오면은 맨 아래쪽으로 가게 하고, B상도 이런 식, C상도 이런 식 해서 같은 이 쭉 가는 게 아니라 3분의 1 정도 오는 지점에서 이렇게 위치 같은 것을 바꿔줘 가지고 최대한 그 인덕턴스나 커패시턴스에 의해서 전력이 손실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연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직접 현장에서 송전탑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서울 모 열병합발전소 인근 모습입니다. 저쪽 열병합발전소부터 생긴 전기가 송전선로를 타고 이렇게 오게 되는데, 송전선로는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가는 전선을 말했는데, 저곳에서 생산된 전기가 15만 4천 볼트로 승합을 해서 이곳 송전선로를 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변전소까지 갈 때는 계속 송전탑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땅속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즉 지중하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전선로가 계속 뻗는 게 아니라 지면 밑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송전탑을 자세히 보시면은 애자가 총 12개가 있습니다. 애자가 약 10개 정도가 있으면은 15만 3천 볼트, 즉 1호사라고 했는데 이곳이 바로 그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총 3가닥의 선이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1회선, 이렇게 2회선, 총 2개의 회선으로 있고 각 상에는 전선이 1가닥만 있습니다. 이는
복도체가 아닌 단도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공부한 이론을 통해서 송전탑을 보면은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송전솔로는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가는데 굉장히 높은 전압을 이용하는 거고,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지중화가 되어 있지만은 대부분 지역은 아직 이런 송전탑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변전소까지 가는 송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변전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수용과까지 전기가 전달되는 과정인 배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2022년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스마트 전기안전 AI센터는 국내 유일이자 최초의 전기공사 중심 안전체험관으로 전기기술자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등 일반인들에게까지 전기안전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안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기공사인의 삶과 함께해온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현장에 한 번 더, 기업과 한 발 더, 현장 중심의 사고와 기업의 눈높이로 늘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